반도체부터 스마트폰, 가전까지 전방위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이번 주총 분위기는 어땠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저는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고요? 네, 수개월째 5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를 두고 주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의문을 드러내며 주가 부양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한 해 AI 반도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 주요 제품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근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주총 안건들은 무난하게 처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사내 사회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4건이 상정됐는데요.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송재혁 DS 부문 최고기술 책임자 겸 반도체 연구소장은 신규 사내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신규 사회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등기이사 복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 보수 총액 최고 한도를 지난해 430억 원에서 올해 360억 원으로 70억 원 감액하는 건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2단의 시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엔비디아는 오는 2028년까지 차세대 AI 칩 4개를 더 선보인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고사양 HBM 제품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맞춤형 제품인 HBM4 12단 샘플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출하해 고객사들과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며 양산 준비를 하반기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생산 계획이었지만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요청에 6개월가량 앞당긴 건데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현장에서 HBM4와 함께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표준 소캠도 처음 공개합니다. 소캠은 엔비디아가 표준화를 주도하는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에 특화된 메모리 모듈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로드맵을 내놨죠? 네,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블랙웰 울트라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루빈의 성능을 공개했는데요. 블랙웰 울트라는 지난해 출시했던 블랙웰보다 AI 데이터 처리 속도가 1.5배 빠르고 2022년에 내놨던 호퍼와 비교하면 성능이 50배 높습니다. 루비는 블랙웰에 장착했던 CPU인 그레이스 대신 새로운 CPU인 베라를 장착해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데 젠슨 황 CEO는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루비는 호퍼보다 성능은 900배 올라가고 비용은 3%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 루빈의 개선 제품 루빈 울트라와 2028년 새로운 AI 칩인 파인만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젠슨 황 CEO는 올해 AI에 필요한 연산량이 지난해 예상치의 100배 규모인 만큼 기존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직적 확장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형 칩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어제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7분 동안 완전히 멈추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먹통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전 11시 37분부터 약 7분간 코스피 시장에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 주문 명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거래 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거래소 매매 체결 시스템이 지연됐다며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도입한 중간가 호가가 기존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 로직과 충돌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가 호가는 매수와 매도 희망가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동양철관과 같은 2,000원 미만의 종목은 평균가 산정 과정에서 1원 미만 단위가 나오며 시스템이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거래 정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온라인 종목 토론방 등에서는 7분간의 전산장애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 동안이나 거래가 정지됐던 동양철관 주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체 분쟁 처리 규정에 따라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전산장애와 관련한 구체적 피해가 입증돼야 하는데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서 토어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인데요.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서울 정부청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옥죄기로 했군요. 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 금지됩니다. 토어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월 12일 토어제가 해제된 시점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 없이 갭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막힌다는 뜻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이 됩니다. 이 밖에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의 토어제 해제가 유탄이 돼서 돌아온 셈인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크겠어요. 네, 오 시장은 토어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마포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인지입니다. 정부가 75년간 유지한 상속세 법 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죠. 이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이른바 유산 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지금처럼 물려받는 총 재산에서 떼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뒤에 따로 떼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n분의 1로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데요. 기존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 존비 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지금의 면세 점인 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목표 시행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 만큼 추가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시기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귀금속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보석 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430건으로 한 달 새 64.8% 늘었습니다. 결제 당시 금 시세가 아닌 수령일 기준 시세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금값 인상을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한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로 커플링 14K를 주문하고 카드로 44만 원을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일주일 뒤 금 시세가 올랐다며 8만 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중동 긴장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038달러를 넘으며 다시 최고치를 갈아채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봄 이사철에 포장이사 관련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포장이사 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368건으로 한 달 새 65.8% 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상담은 7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카드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카드 발급과 배송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600건 넘게 적발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나라 돈이 엉뚱한 데 쓰였단 거잖아요. 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 나라도움의 탐지 시스템을 통해 8,000건이 넘는 부정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대상 사업 중 630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28%가량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적발 금액은 4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불법 하도금이나 허위 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나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는 방식이 적발됐는데요. 이러한 쪼개기 계약이나 허위 계약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과 가족 간 거래가 전체 적발 금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들은 소관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나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여파가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퍼졌습니다. 번개장터가 홈플러스 상품권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홈플러스 사태로 상품권 사용이 곳곳에서 막히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중고거래도 막히는군요. 네, 번개장터는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개장터 사이트에서는 홈플러스 키워드에 대한 검색 자체가 차단된 상태인데요. 번개장터 측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안정화 이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는 당장 홈플러스 상품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근마켓 측은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만큼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고나라 측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품권 사용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사들은 모두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홈플러스의 지역회생 절차 신청 이후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등 제휴사들이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은 바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상품권과 관련해 회생 절차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사업에 있어 건설사의 책임 준공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책임 준공은 시공사가 기한 안에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기한을 넘기면 건설사가 사업장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돼서 줄도산 위기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책임 준공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네,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건설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 준공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그간 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해 3억 원만 들고도 100억 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업황이 악화되거나 고금리 상황이 되면 책임 준공을 하기로 한 건설사가 짊어지는 리스크가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 책임 준공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또 자기 자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기 자본이 10%를 넘기면 보증료 5%를 할인해주고 비율이 20%를 넘기면 보증료도 20%까지 깎아줍니다. 또 이제 책임 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설사가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 전염병, 태풍, 폭염, 한파 등이 추가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90일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 기한을 넘긴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엔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까지 하루 단위로 채무 인수 비율이 늘어납니다.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시공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해 재계 총수 중에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에선 기업 회장이나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간 직원들도 여럿 나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먼저 조현상 부회장이 보수로 얼마를 받은 건가요? 네,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323억 8,200만 원을 받아 재계 총수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효성에서 계열 분리한 HS 효성을 이끌면서 효성에서 퇴직금만 170억 원을 받은 영향이 컸는데요. 보수 2위는 193억 원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었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178억 원을 받아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15억 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8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증권사에선 사장보다 연봉이 더 높은 직원들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증권사는 이 성과급 중심의 보수 체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100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은 직원도 나왔는데요. 삼성증권의 한 수석급 직원은 작년 보수로 93억 원을 받아서 이 박종문 대표 보수 16억 원보다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수석 매니저급 직원은 33억 원을 받아서 이병철 회장이 받은 16억 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금융 회장이 연봉 킹을 기록했는데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해 22억 원을 받았고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18억 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15억 원,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은 11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다고 재확인하면서 협상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무역 국가에는 더 무거운 관세를 예고했는데 우리로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겠어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지저분한 15개국으로 부르는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 국가에선 미국산 제품의 안전과 무관한 검사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으로 불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 저격하고 미 업계에선 소고기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 조치 등의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일부 교역국은 이미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제안했다면서 협상을 거쳐 상호관세 발표일을 전후해서 관세를 아예 피해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한편 중국에 대해선 추가적인 압박 조치가 언급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각국과 양자협정을 새로 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인 중국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 기술과 관련한 견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휴전 발효 2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뜻을 모았죠. 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90분 넘게 통화하면서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부분적 임시 휴전을 포함한 단계적 휴전 방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한 달 전면 휴전안에 러시아가 이 부분적 휴전안을 역제안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한다는 사실을 포함해 평화협정의 여러 요소를 논의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지지하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공세를 준비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대화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새벽 2시경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하마스 목표물 약 80개를 동시에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19일 가자지구 휴전 발효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00여 명이 사망하고 56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집계했습니다. 하마스 지휘관도 다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FP 통신은 가자지구 내무부 수장인 아무드 아부 와파를 포함해 최소 5명의 하마스 고위급 인사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